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부천은 오랜 기간 수도권 제조업의 중심지로 불려왔습니다. 전자와 기계, 금형을 중심으로 한 많은 공장들이 수십 년 동안 지역 경제를 떠받쳐 왔는데요. 하지만 몇 년 사이 하나둘 문을 닫는 공장이 늘었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활기를 잃었습니다. 부천 제조업공단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제조업의 한 축을 지탱해온 부천 내동. 공장 건물 벽면에 임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폐공장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한때 기술력으로 이름을 날렸던 공장. 이제는 빛바랜 명패만이 과거의 전성기를 말해줍니다. 공장이 이게 정말 못해먹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런 말들을 사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하기에 환경적 요인에서 보면 접근성이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용이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이제 이런 침체된 이런 현상을 보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죠. 현재 부천시에 등록된 중소제조공장은 3,400개. 부천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니 최근 3년 동안 등록을 취소한 제조업 공장 300여 곳 가운데 97%가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는 좁은 골목길 따라 비슷한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서 있는데요. 이 일대를 돌아보면 실제 이렇게 문을 닫은 공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은 공장들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대에서 부품 배송 일을 해온 기사는 달라진 현실을 실감합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들어오면은 솔직히 말해서 일을 골라 잡았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막 간섭은 안 돼요. 사장님들의 단골 맛집으로 15년 이상 자리를 지켜온 식당. 불황을 절실히 느낍니다. 보통 저희 집에 오시면은 뭐 한 7, 8명씩 오셔가지고 몇 팀씩 이렇게 앉아 계시면은 식당이 꽉 차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식당이 꽉 차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아, 이제 경기가 안 좋구나. 부천 지역 전체 사업체 7만 5천여 곳 가운데 제조업체는 1만 3천여 곳, 전체의 18%를 차지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제조업체들의 평균 매출액은 13억 7천여만 원. 10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습니다. 제조업 업황에 대한 전망은 더 좋지 못합니다. 36.1점, 보통 수준으로 보는 기준선인 50점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특히 가전, 생활용품 등 소비재 관련 제조업은 19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낡은 산업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더딘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부천 지역은 영세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기술 고도화와 설비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회복 속도가 더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2차, 3차 벤더가 많고 중국이나 신흥 도상국과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된 것도 여기에 원자재와 인건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고금리에 따른 이자 상환 압박은 중소기업의 숨통을 더욱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던 대출의 압박, 자금의 압박이 상당히 있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에요. 예를 들면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상환 이런 것들이 좀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 또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 방씩 맞으면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버티기 힘든 현실 속에 자체 휴직을 권하거나 직원 월급 주기도 벅차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옵니다. 수주 자체가 없으니까 일하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반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감원을 시킨다든지 직원 월급 주기 힘들고 아니면 이자 주기 힘들다 그 정도니까 일단 하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때 수도권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천 제조업. 지금은 곳곳의 폐업 공장과 기업인들의 한숨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지만 해법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에서 모두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이죠.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2만 6천 세대에서 5만 3천 세대로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집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급 도시로 탈바꿈합니다. 문제는 교통대책입니다. 양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통근 시간이 가장 길고 도시철도 접근성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철도역이 3개 이상 있는 동의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양천구를 한번 볼까요? 제로네요. 예, 한 개동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통계만 봐도 양천구는 교통소외 지역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이곳은 곧 재건축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전철 목동선이 추진되고 있지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무산된 상황입니다. 목동선을 추진하려면 노선도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해 예타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목동선 재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목동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나면 사업성도 크게 개선돼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목동선뿐만 아니라 강북횡단선도 있고 문제되는 이슈가 되는 선이 선로가 몇 개 있는데 노선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목동선은 그래도 비교적 예타를 새로 하게 되면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 강북횡단선과 비교해도 한 0.2, 3 정도가 더 높아 보이고요. 시정질문에 나선 최재란 의원은 시기가 중요하다며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재건축 이후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 목동선이 추진은 될 겁니다. 수요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목동 아파트 다 들어서고 재건축 다 끝나고 고층 아파트 들어선 다음에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막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게 되고 나면 그때까지 한 2, 3년 텀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라도 예타를 좀 반영시키는 절차를 미리 선행을 시켜서 목동선은 과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다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서울시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 중인 경전철입니다. 목동선은 양천구 신월동에서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0.87km, 12개 역사로 계획됐습니다. 공공 인프라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서울시의 의지가 없으면 참 힘든 사업이에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민자 사업이던 목동선을 재정으로 정말 어렵게 돌린 거잖아요. 지역 균형 발전,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개선, 그리고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도 적극 행정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원정 화장이 불가피한 경기 북부 일부 지역들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업을 시작한 양주시의 상황을 지켜보던 연천군이 군민 수요에 맞는 빠른 건립을 위해 단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연천군이 최근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를 열고 장사시설을 단독으로 건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애초에는 인근 지자체 참여를 전제로 한 규모였지만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단독 추진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양주시에 지금 종합장사시설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분쟁 조정까지 나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의 입장에서는 무한히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군민에 맞는, 군민 수요에 맞는 단독 화장장으로 가겠다 방침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연천군은 신서면 답곡리 일원 15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축구장 약 20개 크기에 화장로 8기와 안치시설 4만 기, 편의시설 등이 계획됐습니다. 단독 추진이 확정되면서 일부 사업 규모가 축소됩니다. 연천군은 부지 위치와 전체 면적은 유지하되 화장로는 3기 정도로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의 하루 평균 사망자는 1.5명. 보건복지부 기준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4명까지 화장할 수 있어 군민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사업비도 기존 1,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연천군은 추후 인근 지자체가 참여를 원한다면 함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장로는 2기로 하고 플러스 1 예비 화장로까지 3기로 간다. 그 여유는 인근 시군, 또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자체의 화장 수요를 저희가 커버할 계획이고요. 연천군은 경기도 투자 심사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돌입합니다. 군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2029년보다 개장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요즘 농가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죠. 농번기에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우려되는 목소리는 바로 열악한 숙소인데요.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농민들은 그저 막막합니다. 포천시는 먼저 농가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포천에서 영하 20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살던 캄보디아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에서 전기 공급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포천시 올해 6월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1,700여 명, 계절 근로자는 164명입니다. 내년 농가에서 계절 근로자를 신청했는데 그 수가 올해보다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600여 명입니다. 하지만 포천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 거주지를 마련해야만 계절 근로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숙소 마련이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그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에 관해서 이슈가 많은 도시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망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인권단체나 종교단체 분들이 그 불법 농지 불법이나 건축법상 불법인 농막을 이용해서 외국인 숙소가 주거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과 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고요. 포천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임대할 수 있는 외국인 숙소 건립에 나섰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구조의 시설로 폭염과 한파 등에 취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외국인 숙소는 소흘, 가산 권역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시는 1동과 2동 권역에도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절 근로 같은 경우는 숙소가 구하기 어려운 농가들이 계절 근로자를 이제 고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저희가 공공용 임대 숙소를 많이 확충하게 되면 그런 생산비 절감을 훨씬 유용한 계절 근로자를 농가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시는 늘어나는 계절 근로자 농가 투입과 관련해 가설 건축물 혹은 모듈러 주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시설에 대한 공모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광역 소각장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대통령 타운홀 미팅까지 제안하는 등 정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유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타운홀 미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은 이재명 정부의 3대 국정 원칙 중에 경청과 통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주제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천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하며 수도권 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 매립지 연장 종료 시기가 도래한 올해 아직까지 대체 매립지 조성 장소화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4번째 공모가 진행 중이지만 이마저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역별 소각장 설치도 주민 반발과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인천 국정과제로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 있다며 대통령실 내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사자 합의 이행 적극 지원,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공간 활용 방안 의견 수렴 창구 마련과 타운홀 미팅을 요구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활용 방안은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된 정부의 환경 정책의 제시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환경 정의를 구현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외에도 매립지 부지 확보보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 없이 대체 매립지 확보에만 집중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 현재 환경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결국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것인 만큼 새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는 동네 공원에 배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배달 로봇은 공원 인근 카페와 식당을 오가며 심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음료와 음식을 편리하게 배달해서 좋고 인근 상인들은 덩달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 한 공원. 산책로 사이로 네모난 작은 로봇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가더니 곧이어 목적지에 도착하고 뚜껑이 열리자 안에서 커피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으로 커피를 배달하는 배달 로봇입니다. 양천구 3개 공원에서 운영되는 배달 로봇은 지정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며 주문한 시민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렇게 날씨 좋으면 공원 같은 데 많이 나오는데 따로 음료수 사러 가지 않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달 로봇은 GPS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스로 주문 장소를 찾아갑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스스로 멈추거나 피하고 코너도 안전하게 통과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주문자에게 알림도 보냅니다. 배달 로봇은 이렇게 QR코드가 붙어있는 벤치에서 배달 앱을 통해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앱을 통해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접수되자 로봇은 곧바로 카페를 향해 움직입니다. 인도를 따라 달리던 로봇은 한 카페 앞에 멈춰 서고 주문 받은 음료를 싣고 다시 목적지로 향합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는 횡단보도 앞에선 잠시 멈춰 서고 초록불로 바뀌자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배달이 접수된 장소를 찾아갑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가 지나자 이렇게 배달 로봇이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버튼 열기를 누른 뒤에 뚜껑이 열리면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양천구는 지난 3월부터 공원 주변 상권과 연계해 배달존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맹점 16곳을 확보해 배달 로봇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비 무료에 커피 한 잔도 주문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일단 주문하실 때 최소 금액이 일단 커피 한 잔이라도 주문하실 수 있어서 호응이 좋으신 것 같고요. 배달 수수료도 없고 고객님들이 공원에서 기분 좋게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실증 시험에 들어간 양천구는 주민들과 상인들의 호응이 높을 경우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16개 가맹점과 계약을 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가맹점 수도 더 늘리고 배달지도 더 확대해서 인근의 공공시설이나 건물들에도 배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은 배달 로봇이 가져다주는 커피 한 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생활 속 변화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을 꼽으라면 지하철 3, 6호선과 GTX-A가 다니는 연신내역일 텐데요.
GTX-A가 개통된 이후에도 공사로 가려져 있던 연신내역 앞 공원이 드디어 준공돼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GTX 연신 849 광장입니다. 이곳의 도로명 주소인 통일로 849 번지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광장은 지난 29일 연신내 상점과 거리 축제와 함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날 공원 한쪽 야외 무대에선 주민 노래자랑과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악기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은 가수 못지않고 관객들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은평 주막 등 먹거리 부스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신내 일대 상점가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파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복장이 제가 이런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 연신 849라고 하는데요. 이 문화 광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여기에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공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TX 연신 849 광장은 통일로 왕복 6차로와 연서로 왕복 6차로가 만나는 연신내역 사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3,6호선과 GTX 연신내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오면 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입지를 살려 GTX 연신 849 광장을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 명소로 키워간다는 구상입니다. 한국문학관이 2027년에 준공이 되고 바로 밑에 예술마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관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과 또 그 안에 증권박물관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듯 문화 콘텐츠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 진관동에 오시는 분들이 진관동에 국하지 않고 이 분들이 다 연신내로 들어오셔서 이 문화를 충분하게 즐길 수 있게끔 만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GTX 연신 849 이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장 준공만으로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GTX-A 개통으로 연신내역 유동인구는 늘었지만 오히려 도심으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커지면서 지역 상권은 위축됐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GTX가 이제 서울까지 열리면서 그 연신내 분들은 서울역이나 나중 추후적으로 이제 강남으로 나가기 편해졌는데 이제 서울 쪽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강남 쪽에 계신 분들이 연신내까지 올라오실까라는 약간 의문점이 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또 여기 북한산도 있고 예쁜 경치가 있고 이게 연서시장도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유입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골목에 있는 숨어있는 맛집이 많아요. 연신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위한 이제 구청이나 아니면은 상인에서도 좀 약간 많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줄 수 있게 좀 이렇게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GTX 연신 849 광장이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닌 주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최근 K-팝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열풍으로 7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6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110만 명에 비해 23.1%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4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24만 명, 대만 16만 명, 미국 10만 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글로벌 MZ세대 관광객이 선호하는 다양한 체험 콘텐츠에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캐대언 열풍이 더해져 다국적 관광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